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절 건축물 방화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개정 자료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본서에 다 옮겨 놓으셨죠.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 위주로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방화벽, 방화구역 설치 이런 것보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방화문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여기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방화문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최근 개정으로 60분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하시게 된다면 아파트에 철문이 있죠. 그걸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철문 중에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철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60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집 안에 방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30분 방화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화문의 경우에는 연기,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것을 60분 방화문이라 하고, 60분 플러스 방화문이라고, 60분 방화문의 경우는 연기, 불꽃 차단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30분 방화문의 경우는 연기, 불꽃 차단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문 보게 되면, 아파트에 설치해 있는 철문 보게 되면 그게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방화구역 설치와 관계된 내용으로 갑종 방화문이라는 말은 지금 개정되어 사용한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개정사항 꼭 반드시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방화지구에 대한 건축 기준이 있는데, 이쪽은 그냥 편하게 보십니다.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부터 외벽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붕 줄쳐 놓습니다. 최근 방화지구 안에 건축 기준과 관련된 일부 개정 사항으로 지붕도 내화 구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화 구조는 우리 콘크리트로 건물 건축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콘크리트 구조가 내화 구조가 되게 됩니다. 불에 잘 견디거든요. 종전의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외벽만 내화 구조로 하던 것을 법을 개정하여 지붕마저 내화 구조로 설치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방화에 장애되는 용도 제한 있는데 그냥 건너뛰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양관 4번에 소방관 진입창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동그라미 2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11층 이하 층 추천없습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의 주의하관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대피 공간 설치한 아파트, 대피 공간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 승강기 줄쳐 놓습니다. 여기 소방관 진입 창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창문은 풍압에 견디기 위해 아주 튼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등의 고층 아파트에 설치한 창문이라고 하면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그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창문의 경우는 외부에서 두들기더라도 쉽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발생하게 되었을 때 소방관 진입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특별한 용도로서 외부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훼손하게 되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창문을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소방관 진입 창의 설치 대상은 11층 이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의 규모는 몇 층부터이다?
11층부터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고가 사다리 소방차가 있는데 이 고가 사다리 차는 몇몇 소방서 빼고는 10층 이하까지만 탔습니다. 그래서 16층이나 25층 건축물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방관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불과 관련되어 있는 11층 그리고 이하라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소방차 중에 사다리 차라고 하면 10층 정도밖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11층 이상이 아니라 11층 이하를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대피해 공간에 설치된 아파트 또는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정도를 확인하시는데 만약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11층 이하 아파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우리 다시 정리하실 것.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의 규모는 몇 층입니까? 11층이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 소방관 진입창에 있어서는 11층 이상이 아니라 11층 이하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5번 범죄 예방 기준에 대해서는 최근 기출문제 출제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대피 공간 찾으셨죠? 개정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용 변경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의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거 대신 출입문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설치할 것. 그래서 60분 플러스 방화문 설치라는 것을 동그라미 4번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공동택 중의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에 각 세대가 둘 이상의 주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요건을 갖춘 대피후 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3, 4 묶어놓습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그래서 대피후 공간과 관계된 사항을 이제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대피후 공간은 두 가지 경우에 대피후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대피후 공간은 화재 발생 시에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대피 공간이라 하고 이러한 대피 공간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보통 복도식과 계단식으로 각각 분류하는데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는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대피 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할 필요 없는데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는 직통 계단 딱 하나만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보통 이 직통 계단을 토대로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는 양쪽에 세대를 각각 배치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층에 화재 발생해서 위층에 거주하는 자가 건물 밖으로 탈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대피 공간이라는 것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러한 대피 공간은 직통 계단이 만들어져 있으면 두 세대가 직통 계단 함께 사용하게 되었을 때 계단 반대편에는 보통 발코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통계를 사용하게 되는 인접 세대 부분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이쪽 계단을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 대피 공간을 통해 이웃세대 통해 다른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 대상은 4층 이상의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1층에 이런 화재 사건 발생하게 되면 발코니 문 열고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이런 상황 발생하게 되면 주택의 경우는 비주거용 건축물과 달리 층고를 3m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뛰어내리시면 되죠. 그리고 3층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층고는 6m 되게 되는데 조심히 뛰어내리시면 다리는 삐끗할 수 있지만 생명에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반면 4층에서 뛰어내리고자 한다고 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죽을 사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아파트 중에 4층 이상의 층에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아닌 경우에는 화재에 대처하기 위한 대피 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두 세대가 함께 사용하게 되면 대피 공간의 면적은 3, 따로 독립하여 사용하게 되면 2제곱미터 이상 하고 이러한 대피 공간에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방화문은 60분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죠. 그 정도를 하나 정리하시는 게 최근 개정 사항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설치 면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직통 계단 설치와 관계된 사항 그냥 지나가시고避難계단과 특별避難계단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93페이지 보시게 되면 옥상 광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우리 개정 사항 중에 옥상 광장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대상 옮겨 놓으셨죠. 그래서 특별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추천하시고 공동택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택에 옥상 광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옥상 광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발생 시에 출입할 수 있도록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해야 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옥상 광장과 관계된 사항은 최근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의 난간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의 노대 등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해야 한다. 1.2m 줄쳐 놓습니다. 사람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1.2m 높이의 난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잘 드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남자 키가 180 정도는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 잃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자 한다고 하면 저 사람 키의 3분의 2 정도 되는 난간 설치해야만 추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키 고려하여 난간 높이는 1.2m 이상 되도록 할 것. 그리고 2번입니다. 5층 이상의 층에 2종 근린 해놨을 중에 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옥상에 대피해서 소방관이 구조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옥상 광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만약 동물원, 식물원에 옥상 광장 설치하더라도 24시간 상주하는 동물원 옥상 광장에 대피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의미 없다 해서 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옥상 광장 그렇게만 보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헬리포트입니다.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음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평지붕 추천없습니다. 평지붕의 경우는 헬리포트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한 인명 부조할 수 있는 공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2번 경사지붕의 경우는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화재와 관계된 건축물이죠. 특별히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붕이 평지붕 형태라고 하면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터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8번에 관한 사항은 그냥 지납니다. 그리고 3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 최근 개정되었지만 개정된 부분 옮겨 놓으시고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건너뛰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침수 방지 시설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경계벽 넘어가시고 6번 차면 시설 민법 시간에 보신 내용일 텐데 동그라미 2번 함께 보십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 이웃주택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차면 시설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2m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2m 아니라 대지 경계선 기준으로 2m 이내를 말하고 새로 건물 건축하면서 창문 설치했는데 그 창문으로 이웃 주택의 내부가 다 보이는 경우라면 차면 시설을 이번에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m라고 하는 것이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와 관계된 사항으로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서란 말 주워놓으시면 엔더그램이죠.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승강기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비상용 승강기입니다. 높이 31m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높이 31m 초과는 넘는 건축물의 경우는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이라는 것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양가 1번 승용 승강기와 관계된 사항으로 동그라미 3번 피난용 승강기 찾으셨죠. 고층 건축물에는 고층 건축물 주놓습니다.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 정도 봐놓으시는데 현재 엘리베이터에 대해 건축부에서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비상용 승강기는 우리가 대형 건물 이용하다 보면 방화문에 해당되는 60분 방화문, 60분 플러스 방화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반면 그런 철문 열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셨다고 하면 그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인데 둘 중에 성능이 월등한 것은 비상용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저 비상용 승강기와 성능이 동일한 것이 피난용 승강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치 예상으로서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고 건물의 높이가 31m 초과하는 때에는 승용 승강기 외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 예상은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층수가 30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그 30층이란 말이 나오더라도 걔는 고층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승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피난용 승강기가 성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저조한
성능 나쁜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로 바뀌어 있다고 하면 그 지문 자체가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 지능형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동그라미 3번을 우리가 확인해 놓습니다. 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정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설치 면적을 85%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15% 범위 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완화에 관한 사항만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지능 건축물은 건축물에는 다양한 시설 설비를 갖추게 됩니다. 주차 설비나 승강기 설비, 전기, 통신, 설비 등을 각각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중앙 제어 시스템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설비를 갖춘 건축물이 있다면 걔가 지능형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건축 설비를 건축물에 장착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 부담 발생했겠죠.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조경, 원래 100제곱미터 해야 된다고 하면 85제곱미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는 115% 완화시켜줍니다. 건폐율 완화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지능 건축물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498페이지의 기타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1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절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관한 규제,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높이 제한을 각각 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과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두 가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대지와 관계된 사항 지난주에 하셨는데 조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작년에 조경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조경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인력공단에서 출제위원 위촉하게 되면 3년을 위촉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올해가 위촉위원이 변경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경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 그리고 대지와 관계된 사항으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건축선, 조경에 관한 사항을 늘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이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또는 편리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구조 안전 확인 서류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화재와 관계된 방화에 관련된 다양한 최근 개정 사항들 위주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방화문에 관한 사항이나 대피 공간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시설 설비와 관계된 사항으로 승강기 그리고 지능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는 게 늘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높이 제한을 함께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실 것은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특별한 경우에 규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 이러한 세 가지를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함께 정리해야 됩니다. 그중에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 가로 속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단위로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우리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뭐라 합니까? 가로수라죠. 통상 건물 건축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필드 방문하시게 되면 이 제1호필드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제1호필드에는 저 가로구역에 건물 한 동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 건축해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지와 달리 이 대지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 다양하죠. 이런 효용 가치가 큰 땅에는 큰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과 관련된 높이 제한 적용 대상은 가로구역이 높이 제한 적용 대상이고, 이러한 가로구역의 높이를 허가권자가 결정하고자 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지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바로 박스에 기역 그냥 지나가시고 니은 도로의 너비, 그리고 디귿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두 가지만 각각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이 가로구역 사방에 접해 있는 도로가, 이 두 개 도로는 폭 25m인데 이 두 개 도로가 폭 4m라고 하면 이런 곳에 가로구역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유동인구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도로 너비가 가로구역의 높이 결정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간선시설 수용 능력은 해당 가로구역에 공급되는 전기, 수도 등의 공급량이 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전기, 수도 공급하고, 이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되는데 이곳에 1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15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간선 시설,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새로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나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시설 수용 능력에 걸맞는 높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안에 건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의 재량이지 구속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큰 돌에 접해 있는 이곳이라고 하면 높은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높이 결정할 수 있지만, 작은 돌에 접해 있는 이곳이라고 하면 높이를 낮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은 허가권자의 재량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 놓습니다. 우선 4번 보십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 인정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조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정할 수 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구의 높이는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되는데, 저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군 구청장과 예외적인 허가권자인 특광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군 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특광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조례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이죠. 그래서 가로구역 높이 결정과 관련된 절차상의 차이도 저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